토론에서는요, 일부 기조 발표에서 발표되었던 내용들을 이제 바탕으로 발제자와 토론 패널 간의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심사평가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토론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늘 청중석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도 함께 들을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좀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좌장이신 성균관대 김재범 교수님의 진행하에 본격적인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장을 맡은 성균관대학교의 김재범이라고 합니다. 항상 이런 토론 자리에 오게 되면 좌장이 쓸데없이 말을 길게 해서 정말 중요한 발표를 못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저는 말을 줄이고 단지 끝에서 한 3, 4분 정도만 오늘 발표의 내용을 랩업하고 제 의견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고요. 바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세 분의 토론자께서 나와주셨는데요. 우선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김호경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고진업 출판사의 윤순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시트몬스터의 최진성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호경 협회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영상제작사협회 대장 김호경이고요. 저도 역시 영상 제작사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쪽은 이제 방송 쪽에 주로 이제 국고 지원 사업에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제작사들 몇 군데에다가 의견 청취를 한번 해봤습니다. 심사제도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느끼느냐라고 했더니 역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이 심사위원들의 전문성을 믿을 수가 없다. 1번 그게 나왔고요. 2번은 과연 그래서 공정한가? 라는 문제가 두 번째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작사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첫 번째 지금 발제를 하신 미 교수님의 말씀하신 바에 굉장히 큰 공감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것이 실제로는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라는 저 나름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콘텐츠라는 분야가 실제로는 어떤 다른 분야보다도 그 말하는 작품, 기획의 어떤 그 새로움이랄까, 그 기획의 어떤 성공 가능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투철한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 투명성과 공정성 가려서 이 사람하고 심사받는 업체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뭐 협회에 관계된 사람이니까 그럼 만일 제가 심사를 하게 되면 우리 협회 회원사는 한 명도 안 뽑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실제로 그 아까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어떤 한 전문 분야에 있어서 이를테면 전문가 풀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모든 관련성을 배제하고 관계없는 사람만 뽑아야 된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비전문적인 사람들이 그 풀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작하는 입장에서 창작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콘텐츠 심사에 있어서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그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안더라도 콘텐츠 진흥원이 나가야 할 방향이 그쪽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심사위원들, 이 평가위원들 이 인력풀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 풀 자체가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 방송 콘텐츠를 평가를 하는 평가위원들로 그 풀에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거 어쨌든 뭐 무작위로 나중에 추출을 하기 때문에 그 풀에 있는 인원 자체가 타당한 인원들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뭐 심사를 해본 적도 있고 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본 적도 있는데 저 역시도 이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타당한 어떤 질문을 한다고 느끼지 못한 경우가 사실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인력풀 자체가 공개되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좁은 어떤 한 분야, 특히 방송이라고 하더라도 다큐멘터리, 드라마, 뭐 예능이 각각 다릅니다. 그 각각의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 풀 인원들을 보고 그 업계에서 그걸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게 이제 여론이 형성이 되고 왜 저런 사람이 그 인력풀에 들어있는가 하고 얘기가 되면 그 피드백을 받아서 저는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 인력 풀을 만드는데 좀 컨지는 측에서 적극적으로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등록해가지고 시간 많고 말하자면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등록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정말로 능력이 있고 바쁜 분들은 그거 등록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인물을 말하자면 발굴을 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심사위원으로 초빙을 하려는 노력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그 인력풀을 진짜 전문가들로 채울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먼저 하시고 그 인력풀 공개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심사위원을 선공개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투명성과 공정성 때문에 미리 공개하면 무슨 로비가 들어올까봐 공개를 안 한다고 하시는데 일반 다른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 쪽에도 관련계를 하고 있어서 그쪽에 다른 영화나 시상이나 무슨 이런 그 심사 쪽에 들어가 보면 심사위원들 하다못해 신춘문예도 심사위원들 다 공개합니다. 왜냐? 공개를 해야 그분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 작품을 뽑은 것에 대한 책임을. 그래서 심사위원 공개해야 되고요. 저는 나중에 최종 심사 발표가 되고 나면 심사평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콘진에서 심사 지원해서 작품 뽑았는데 왜 이 작품이 뽑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심사하러 들어갈 때는 결과에 나중에 심사평 간략하게 씁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장이 그 총평을 작성하는데 심사평 저는 책임있게 작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작품이 어째서 다른 작품보다 훌륭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걸 공개적으로 그 업계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런 어떤 전문적인 식견에 의한 이 작품이 뽑혔다는 것을 외부에서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그 전문적인 어떤 결과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 프로세스에 있어서 공정성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 저런 제도 다 끌어대봤자 나중에 결과가 왜 저런 작품이 뽑혔지? 라고 나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협회장인데 협회장이 그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으나 협회장이 회원사 거를 뽑았어요. 근데 회원사 작품이 워낙 훌륭했어.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것이 공정하지 않은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콘텐츠 심사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공정성 우위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이 실제로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해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중에 회계 전문가가 심사에 들어있는 거 저도 그거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그 유통 전문가는 상업적인 관점에서 이 작품을 팔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서는 유통 전문가의 시각이 저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 심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일부분은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회계 전문가는 작품을 보는 눈도 없는데 이런 사람이 평가에 들어온다면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런 분들보다는 저는 사실은 그 작품의 기획이 우선 심사가 되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심사를 하고 나서 대부분 다 경험하셨겠지만 신청한 제작비가 대부분 깎입니다. 대부분 깎이기 때문에 제작사에서 공모에 응할 때 아예 깎일 거를 감안해서 좀 부풀려서 냅니다. 그냥 깎으니까. 그래서 제발 좀 전문가를 동원해서 예산 편성이 타당한 거를 좀 검토를 해주시고 좀 돈이 많이 들어갈 그 기획에 대해서는 돈을 많이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 좀 적게 들어가야 될 것에 대한 적게 지원을 해주시고 이런 이것도 역시 말하자면 전문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깎느냐면 그냥 평균적으로 깎아버립니다. 평균적으로 깎아버리기 때문에 정말 이상하게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어떤 기획들이 처음 자기들이 제출한 예산에 비해서 형편없이 깎여서 그 작품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문성이 우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편의주의적 발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역시 전문성을 우선으로 해서 그 작품의 기획에 타당한 예산으로 말하자면 전체 제작비를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준해서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지금 계속 우리가 지난 정권에 있었던 문제처럼 그런 어떤
어떤 개별 업체에게 부당한 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걸 우려하는 시각은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전문성을 우선으로 살리되 저는 이 심사 어떤 개개의 심사에 있어서 그 심사가 과연 공정했는가에 대한 사후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사후평가가 언제나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심사위원이 공개되고 그 심사를 누가 하는지 안다고 하고 서로 부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심사위원들이 함부로 움직일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사평 제대로 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심사위원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갖다가 크게 가질 수 있는 구조로 가지고 가야 부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관계가 있는 사람을 갖다 심사에서 배제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고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네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질 것이라는 것을 제도로서 그걸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가 아무리 중간에 그 심사위원을 뽑거나 심사하는 과정 자체를 복잡하게 하더라도 이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그 컨진원 쪽에서 과연 그런 리스크, 특히 그 지난 정권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딛고 과연 정말 진짜 콘텐츠를 위한 그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그런 심사 제도로 개편할 용의가 있는지 그걸 여쭙고 싶고요. 시간이 좀 남았나요?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아까 그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더니 이거는 이 문화부 차원의 것이 아니라서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이 제작사를 하시거나 다른 쪽에서도 다 이 문제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나라돔 박승용 본부장이 발표하신 데 보면은 이나라돔 행정 간소화를 하기 위해서 이나라돔의 그 종이로 낸 제출 서류는 안 받겠다 향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나라돔이라는 이 제재가 우리 시대의 변화에 역행하는 굉장히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나라돔 해서 옛날보다 편리해진 게 있습니까? 우리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뭔가가 좀 더 신속해지고 좀 더 빨라지고 좀 더 편리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나라돔 시스템은 모든 것을 대행시켰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불편하게 만들고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리게 만들고 훨씬 많은 인력과 그 시간을 갖다가 낭비하게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나라돔 시스템은요, 우리는 인터넷 뱅킹 하면요, 한밤중에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나라돔 시스템 6시 이후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나라돔 시스템에서 지금 우리는 옛날에 지원금을 받았을 때 지원금을 이제 받아서 집행을 하면 됩니다. 저희들 이제 돈 보낼 때 보내면 됩니다. 이게 이나라돔을 하게 되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상계좌라고 해서 실제 저희 계좌에 돈이 안 들어옵니다. 가상계좌에만 그러니까 허수로 돈이 떠 있고요. 저희들이 돈을 하나 어디에 보내려고 그러면은 일단 집행 정보를 등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행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체 실행을 또 요청해야 됩니다. 이체 실행을 요청하고 나서 보안 비번, OTP 비번, 공인인증서 비번을 또다시 각 단계로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이 저희 계좌 통장으로 숫자상으로 잠시 들어왔다가 나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모든 보조사업자들 이걸 이용을 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발상입니까? 이것이 과연 수용자를 위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사실은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이 기재부 관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모든 사업의 말하자면 다릅니다. 우리 영상 콘텐츠 이쪽에 콘텐츠 진흥원에서 관장하는 사업만 해도 굉장히 사업들이 다 서로 다릅니다. 이 다른 사업들을 모든 정부 부처의 사업들을 한 그 시스템 안에 집어넣고 하려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강요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저는 사실은 문화부 카날이 아니라고 누차히 글 써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저 오늘 이 교수님 그 발제에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 굉장히 훌륭하신 말씀이었다고 생각하고 공감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다 전체적으로 공감이 크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 이 콘텐츠 진흥원이 리스크를 피하려고 하면 심사위원들도 리스크를 피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도 심사에 있어서 굉장히 옳은 말씀이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저희들 제작사도 굉장히 큰 제작사도 있고 굉장히 조그만 제작사들이 오히려 굉장히 많습니다. 방송영상 쪽에서는. 이 작은 제작사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지금 이제 방송 송출의 의무는 풀어줬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방송이든 웹이든 아니면은 해외에서 판매를 하든 그걸 다 이제 방송 송출 의무를 달성한 걸로 인정을 해주겠다고 그 범주를 넓혀주신 것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중소 제작사들이 해외 판매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국내 방송사에 방송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럴 때 가령 산업적으로 콘텐츠진흥원이 가령 저희 분야만 국한해서 방송 콘텐츠를 이제 좀 산업적으로 진작을 시키겠다는 의도를 갖고 계시다면 이런 조그만 제작사들이 뭔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뭐 여러 가지 사업들 행사들을 많이 만들고 계신 줄은 압니다만 가령 제작 지원 심사를 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작은 제작사들이 돈이 없어서 자부담을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여기가 저희 액수가 커지면 자부담 액수도 커지기 때문에 사실은 큰 거는 엄두를 못 내고 조그만 것들 한 편짜리 하는데 해외 판매 방송물들 한 편짜리가 안 팔립니다. 그래서 이 작은 제작사들이 서로 연대를 해서 시리즈를 갖다가 기획을 해서 그 각각의 제작사들이 한 편씩 두 편씩 해서 시리즈물로 해서 해외 판매를 한다. 이럴 때 좀 가산 좀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산업적으로 이 진작이 될 수 있고 배급사하고 연대를 해서 해외에서는 시리즈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글로벌하게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말 좀 산업이 진작될 수 있게 아이디어를 좀 내주셔서 심사에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데 대해서는 박 본부장님이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10분을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은 고진업 출판사의 윤수미 대표님. 김 회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다 말씀을 해주셔서 요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부분들이 다 날라갔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좀 되게 좀 우울한 편인데요. 어제 저희 뭐 큰 건 아니지만 작게 지원했던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이 2개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자리가 이렇게 기분 좋은 자리는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개인적인 비판 그럴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심사제도에서 전문성이라는 부분하고 공정성이라는 부분이 미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똑같은 효율적인 가치로 양립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항상 끊임없이 재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하나 더 붙여야 되는 게 있지 않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심사가 진행되는 그 프로세스 안에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걸 저는 이제 실질적인 의미에서 심사라고 보고 그 심사의 의미를 어떤 창의성이라는 걸로 이제 이름을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 그리고 그것과 함께 창의적인 심사도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김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선정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도 결국 어쩌면 이 자리에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건 이제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도 이제 심사를 이제 여러 번 본 경험상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경우는 뭐 1차, 2차 뭐 날을 바꿔서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하루 종일도 하고 오후, 뭐 오전 이렇게 나눠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정말 하루 종일 이제 한 10시부터 5시, 6시까지도 진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심사위원도 사람인지라 진이 다 빠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사후 처리, 심사 후 처리가 굉장히 미진하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이렇게 심사위원도 진이 빠졌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 다음 타임에 약속을 잡아놓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빨리 이제 서둘러서 이 심사장을 벗어나야 되는 게 이제 목표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방기하는 게 아닌가.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는 심사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심사위원들이 접근을 하고 있고 그 심사평을 어느 정도 가치로 생각을 하느냐. 거기서 어떻게 보면 실은 지금 공정성, 투명성 이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지점들이 조금은 있는데 그 부분을 너무 방치하고 너무 방기하고 너무 쉽게 생각함으로써 그런 부분을 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조선시대 때 그 왕이 실은 그 욕을 잘 못했습니다. 욕을 잘 못했던 이유는 사관들이 있어서 그 욕 한마디까지도 실은 실록에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왕이 우소부리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신하들한테 뭐 새끼 뭐 이런 욕을 이제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만큼 그 왕을 심사하는 그 사관의 그 어떤 그 정확성은 굉장히 그 사관들한테 요구되는 덕목이기도 하고 그 글자 하나 사초에서 글자 하나를 실록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이제 달라질 수 있을 만큼의 그 기록으로 남기는 것 그것의 그 가치가 워낙 이제 그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조선왕조 실록과 같은 그런 이제 문화유산이 남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심사평 여러 가지 이제 프로세스가 있는데 결국 그 지원한 업체들이 봐야 될 그 유일한 한 가지는 내가 떨어졌는지 붙었는지 하나와 그리고 심사평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심사평이 항상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제가 됐었던 건 다 당연했었고 근데 어제는 미스터리인 거예요. 도대체 이제 내가 왜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평은 실은 지금까지 심사평의 기조는 좀 획일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 대체로 비슷비슷하죠. 왜 비슷비슷해야 되냐면 말씀하신 대로 사소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사소한 문제라는 것은 괜히 기록을 잘못해서 혹은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 기록이 들어감으로써 괜히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제 우려 그리고 혹은 그랬을 때 발생하는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그 과정들의 곤란함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작용을 하는데요. 그 심사평에 대한 실은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그 작성한 포맷으로 나와야지 떨어진 탈락한 지원자들이 수긍을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포맷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그 창의적이라는 부분은 어차피 지금 기존의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심사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고 그러면 그 심사위원들은 물론 이제 비전문가도 분명히 있어요. 비전문가도 분명히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덜 전문가인가 더 전문가인가 그 차이가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덜 전문가이든 더 전문가이든 이 어느 정도 수준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모임에서 거기서 모여서 나오는 그 평가들은 실은 일종의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가장 공정한 심사위원들이 그러면서도 전문적인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제대로 한 심사평을 남겨놨을 때 이 심사평은 그냥 업체를 선정한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심사평이 일종의 콘텐츠 문화적인 흐름까지도 실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흐름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숙련된 혹은 지원을 받지 않으면 곤란한 그런 그 성장 중인 그런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큰 그 다음 지원 사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다음에 지원 사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남겨놓지 않다 보니까 매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수준의 혹은 똑같은
그 똑같은 포맷의 그런 작품들, 수준들 혹은 경향들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창의적인 심사가 개선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이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런 얘기가 이제 실은 뭐 지원 사업 부분 중에 한 지원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큰 비용을 들여서 또 그 지원 사업은 참여자가 작가였고 굉장히 많은 수가 이제 지원을 한 그런 지원 사업이었는데 심사평이 그 심사위원들의 면면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내놓으라 하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심사위원들이 만들어낸 심사평이 너무 조악했던 거예요. 그 심사위원들은 좋은 작품을 선발하는 게 목적이라고만 생각했겠지만 떨어진 수백 명의 탈락자들한테는 그 심사평이 더 중요한 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어떻게 보면 같이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티몬스터의 최진성 대표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성입니다. 저는 이제 이쪽 분야 한 이제 20년이 넘었는데요. 이제 그간 보면 이제 한국컨텐츠연구원이 설립되고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발전적이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보편적으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이슈화됐던 뭐 심사평가 부분도 그런 이제 발전적이지 않은 부분에서 나왔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이제 발제자께서 그동안 코카의 목적성과 이제 운영을 보면 주로 이제 뭐 아까 구체적으로 뭐 어떤 원장 이름이 나왔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원장이 죄송합니다. 원장이 선정이 됐고 그분이 이제 좀 신뢰하는 이런 본부장 체제로 이제 운영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어떤 그 한국 컨텐츠연구원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로드맵 부분이 어떤 때는 좋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망가진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이제 발제를 하면서 이제 외부 지금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외부 이사회 중심에 또 그 다음에 외부 전문가 중심에 그런 전략 로드맵을 만드는 게 이제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걸 끊임없이 이제 외부의 평가를 받고 그걸 내부에 어떤 시스템에 투입을 하는 그런 구조적인 게 뭔가 만들어져야 되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가 쭉 저도 이제 R&D 사업도 참여해보고 또 평가에도 참가도 해보고 또 평가도 받아보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 결국은 이제 시스템과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앞단에서 지금 이 과제가 뭘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선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제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새로운 스타트업의 그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들을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업과의 목적을 두고 있는 건지라고 하는 목적성이 정확하게 나와야 그 사업에 대한 선명성이 분명하고 그러다 보면 평가위원들이 선정할 때 그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런 부분이 조금 시스템적으로 정확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평가위원장 또는 평가위원 또는 그걸 운영하는 원장 주체분들에 의해서 어떤 만족도와 불만족도가 편차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평가 방법에서 보면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게 이제 정량적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 이 두 가지가 이제 큰 틀인데 정량적 평가는 이제 뭐 자료 근거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자료고 그 다음에 기업이 내 이 과제를 했을 때 정량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었을 때 제출할 수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평가하기 어려운 정성적인 평가 이 부분은 아까 이제 사업적 목적성이 이제 정확해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이 사업 목적성이 정확하지 않다 보면 평가 기준이 정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평가위원이라든가 또는 뭐 한국컨텐츠진흥원의 의도에 의해서 어떤 그 평가가 선정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부분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꼭 한국컨텐츠진흥원만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이제 문화부의 CTR&D 사업들을 해서 이제 제품화하고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제 가장 큰 사업 부분의 일부분이 지금의 이제 과기부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과기부에 가서 평가도 받아보고 또는 이제 중소기업부죠. 지금은 이제 작년에 그쪽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뭐 새로운 시대도 아니다 그걸 떠나서 이제 좀 인식이 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평가에 보면 성과 위주 평가입니다. 그리고 한국컨텐츠진흥원도 그게 제일 중요하고 문화부도 그게 중요합니다. 왜? 결국은 이제 국회든 뭐 청와대든 그 기관을 평가하는 시스템 자체가 성과 위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실패율이 없어요. 그래서 전에 이제 과기부죠, 미래부죠. 그 과기부 내 각 부처 사업에 대한 평가위원회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거꾸로 이제 사무관들이 자기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이제 위원장분이 굉장히 저희가 할 수 없는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니네는 왜 사업이 전부 다 85% 이상이 성공이냐. 그리고 독일하고 비교를 해놨어요. 그래서 독일이 기술개발 성공률이 35%인데 아니 20 몇 %인데 우리 한국이 35%더라고요. 그 발표 자료에 보면. 그러면 한국이 지금 독일과 같은 선진국이 돼야 되는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발 이런 짓을 좀 그만해라. 이렇게 평가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의 그 평가 시스템은 성과 위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빅 뉴스가 될 수 있는, 빅 딜이 될 수 있는 쪽에 그 포커스된 과제를 선정하는 그런 이제 중심으로 가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이제 발제 쪽에서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업과 유착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제 한국컨텐츠진흥원에 아시는 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왜 기업을 안 만나느냐. 왜냐하면 이제 정부가 지금 R&D든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대다수가 사업화입니다. 상업화고 그 다음에 국내 글로벌 하라고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근데 정작 이제 기업을 잘 안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투명성 있게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공개적으로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면은 지금 기업이 실제 제작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이 뭔지, 그 다음에 어떤 컨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컨텐츠진흥원이 정보를 얻으려면 결국은 그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또는 종사자들을 자주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